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서귀포에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3년에 이제 예술단에 입사하면서 서귀포로 처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9년 차 됐죠. 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제주 출신이셔서 서귀포에 9년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향은 태어나신 곳은 어디신가요? 저 원래 태어난 건 제주도는 아니고요. 네. 태어난 건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래도 아버지 고향이 제주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친가가 다 제주에 있어서 제주에 계속 왔다 갔다 했고 학교 이제 고등학교랑 초등학교를 아무래도 제주 쪽에서 나왔고요. 그 제주시 쪽에 원래는 있었고요. 어렸을 때는. 그러고 서울에서 쭉 활동하다가 이제 직장 들어오면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고 그러면서 서귀포에 살게 됐습니다. 사실 뭐 직장 때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제 네네. 서귀포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는 고민 같은 게 살짝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일단 처음에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 제가 내려와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애들 가정을 꾸렸는데 서귀포가 아무래도 뭔가 좀 아이들 키우기에도 되게 여유롭고 뭔가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되게 아름답잖아요. 서귀포 자체가. 그러니까 꼭 외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제주시에서 살면서 원래는 처음에 직장 왔다 갔다 하다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제주시에서 살면 서울에서는 어차피 비슷한 좀 생활권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서귀포에서 살면 애들도 좀 좋은 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고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서귀포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9년째 살고 계시니까 네네. 목표한 것을 이뤘다. 생각하신 것을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도 살기 좋고 이제 좀 여유롭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서귀포에 오니까 뭐 아이들한테는 뭐 사실 뭐 일부러 육지에서 내려와서 살 만큼 정말 좋은 곳인 것 같고 그러고 저한테도 역시나 뭐 제가 뭐 음악적인 작업을 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도 사실은 여기만한 데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음악적인 얘기 잠깐 하셔서 지금 선생님을 제가 그 성함을 따로 기억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손 없는 색시라는 뮤지컬 작업 때문에 네네네. 제주에 김경택이라는 작곡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작품이 지금 몇 년도 작품이 될까요? 그게 제가 2019년도일 거예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와서 제주 소재, 그 제주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뮤지컬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작품이고요. 그 첫 시도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제주도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좀 제안을 하셨어요. 뭐 제주의 민요를 뭐 아니 뭐 제주의 뭐 노동요 잘 알려지지 않은 뭐 너영나영이나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좀 제주 민요들 말고 조금 그래도 좀 알렸으면 좋겠는 곡들을 조금 지금 트렌드에 맞게 좀 곡을 만들어주면 어떠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좀 음악극이나 어떤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뭐 영상이나 음악극들이나 아니면은 이걸 컨텐츠 소재로 해서 어떤 공연, 퍼포밍 아트로 좀 발전시켜주면은 어떻겠냐라는 제안들을 받다가
제가 뭐 그것도 사실은 서귀포랑 약간 연관이 있는데 서복전시관에 갔다가 그 서복의 불로초 얘기 그 얘기를 한번 듣고 거기서 공연을 한번 한 다음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니 재밌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연관이 되겠더라고요. 뭐 판관설현의 뭐 동쪽의 판관설현 얘기부터 서복 얘기, 불로초 얘기 이것들을 좀 잘 엮어서 제주도의 그 정말 많은 신들의 그 얘기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서 조금 지금 세대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손 없는 섹시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손 없는 섹시라는 뮤지컬은 원래는 삼양 손 없는 섹시라는 설화는 삼양 쪽에 그 전해 내려오는 설화의 일부인데 그거와 서귀포의 그 서복 얘기랑 그리고 동쪽에 또 판관설현 얘기 세 가지를 다 섞어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그런 소재를 수집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작업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제작 기간이? 사실 쇼케이스를 준비하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렸고요. 제가 이 소재를 가지고 저도 뭐 제주도에 뭐 신들이 뭐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듣긴 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본 적은 저도 없기 때문에 와서 자료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스토리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하고 그러고서 처음에 대본까지 제가 다 썼어요. 음악까지 전체를 다 써놓고 그다음에 작가를 섭외하고 이제 사전 제작 팀을 꾸리는 데까지가 일단 한 1년이 걸렸고 그러고 나서 연습 기간을 제작 기간을 한 6개월 가지고 쇼케이스를 이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올리고 그거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다시 공모를 서귀포예술전당이랑 같이 내서 서귀포예술전당에서 또 본공연을 그 다음 해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공연을 올리는 데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 서귀포 예술의 전당하고 협업이 어떻게 보면 본공연 올리는 가장 큰 되게 큰 역할을 했죠. 서귀포와의 연고가 좀 어떻게 보면 큰 다행히 영향이 됐고요. 예.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그 제주 소재의 어떤 컨텐츠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작하는데 항상. 올해 사실 두 번째 열매를 저희가 땄잖아요. 네네네네. 사삼과 관련한 그 작품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백꽃 피는 날이라는 어떤 이제 4.3 관련의 창작 뮤지컬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처음에 제안을 받았던 게 그 4.3 추년식 하기 전날에 항상 평화음악회를 하잖아요. 네. 되게 크게 그 평화음악회 음악 감독을 한번 내려오자마자 제안을 받아서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음악 감독을 하고 전체를 끝까지 연주를 하면서 그 평화음악회를 이끌고 가야 되다 보니 뭐 영상이랑 맞춰야 되는 것도 많았고 저도 4.3을 잘 몰랐는데 당연히 전체 음악 감독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들여다보면서 정말 좀 사실은 약간 좀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지라는 것도 있었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 왜 몰랐지라는 그런 게 빠져서 그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4.3에 연관된 이제 좀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보고 실제로 4.3 평화재단 쪽에 계시는 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4.3에 관련된 뮤지컬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걸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손엄색 씨까지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좀 4.3 이야기로 뮤지컬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제가 4.3 동백꽃 뮤지컬을 만들 때 광주라는 뮤지컬이 서울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 광주 사태 가지고 이제 광주 쪽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광주라는 뮤지컬을 홍익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그걸 전국 순회 공연을 도는 걸 보면서, 하여튼 광주는 사실 이제 뭐 사람들이 물론 뭐 그것도 너무 아픈 역사 중에 하나지만, 그리고 뭐 민주화라는 거에 대한 어떤 되게 중요한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많이 다뤄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광주가 저 정도로 다뤄질 거면은 우리도 빨리 요 4.3이라는 게 지금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걸 뭐 굳이 그냥 오래된 아픔이 아니라 어떤 치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꼭 기억해야 되는 어떤 시간으로 빨리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쇼케이스를 이것도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쇼케이스가 끝나고 나서 이거 역시 예술의 전당 쪽에서 관심을 가져줘서 예술의 전당에서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줘서 올해 초에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공연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서울의 대학로 SH 아트홀에서 한 달 동안 또 공연을 올렸습니다. 저도 사실 봤거든요. 서부 예술의 네. 전당에서 작품 보고, 사실 이게 뮤지컬로 담았을 때 정말 너무 아프거나 뭐 그런 내용만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도 4.3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배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요즘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증샷을 찍으러 다니는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이 사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통해서 우리가 또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것하고, 그 할머니 아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공연이 끝나고 좋았던 거는 공연을 본 관객들이 자기 그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SNS에 실제로 북촌에 가서, 나무 사진. 그 다음에 그리고 4.3 평화기념관에 가서 본인들이 그 사진을 올리고 자기가 여기에 와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를 되게 뿌듯해하는 어떤 그런 후기들을 남겨줘서 그게 좀 너무 좀 그래도 좀 뿌듯했던 부분이긴 하고요. 그러고 그게 젊은 세대들하고 어쨌든 연결되는 네, 장치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보고 나서 실제로 관심을 가지게 됐으니까 제주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 서울 공연 때도 대학로에서 한 달 공연을 하면서 두 가지의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 공연할 때 서울에 계시는 육지에 계시는 그 4.3 유가족분들이랑 그 실제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실제 그때 계셨던 그 4.3 피해자분들을 최대한 많이 동원을 해서 그래도 몇백 명이 보러 오셨어요. 실제로 그 회원분들이 다 그 평화재단 이쪽 회원분들 해가지고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좀 그래도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나 그 다음에 공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 공연을 보고 4.3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4.3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좀 너무 무겁지 않아? 라고 했는데 이건 되게 좀 필요한 소재구나. 그러고 절대 무겁지가 않네. 이건 정말 공연으로서의 가치가 있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줘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계속 소재를 가지고 작품하셨거든요. 처음도 저희 설화, 신화 설화, 뭐 신들의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을 엮어서 이제 뮤지컬 하셨고, 두 번째는 4.3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라고 하는 뭐 그런 궁금증이 좀 있기는 한데, 세 번째는 어떤 것하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제주 소재로는
사실은 지금 뭐 작품 하나 하고 있긴 해요.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그 옛날 제주 설화들을 동화책으로 만들었던 그 동화들을 동화책을 영상으로 해서 약간 이머시브, 그러니까 좀 약간 실제 실감형 그 공연에다가 배우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그 블랙박스 공연장에서 지금 뭐 공연을 쇼케이스는 이번 주에 했고 이제 본 공연을 10월에 하는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동화책을 무대 위로 올리는 어떤 그런 공연인데, 소재가 다 이제 제주 설화들이에요. 뭐 흑룡말리 뭐 몇 가지들 재밌는 제주 소재들 가지고 이제 뭐 순빗소리 뭐 이런 동화책들을 이제 공연으로 올리는데, 그거를 하면서 조금 또 제가 몰랐던 또 제주 소재 얘기들, 근데 하나 요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옛날에 유배를 많이 왔잖아요. 네. 그 유배를 왔을 때 같이 내려왔던 그런 여자 분들, 뭐, 예, 동행하셨던 예, 분들. 동행했던 예. 그 여자분들이랑 그 다음에 그 유배 생활 이야기랑, 그리고 제주도에 정착을 하는 그 옛날 그 유배 오셔가지고 정착했던 이야기랑, 지금 현대에 되게 많은 그 저희 이주해 오고 계시죠? 이주민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좀 약간 동시에 움직여줄 수 있는, 그 현대극이랑 과거극이 동시에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소재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제주도에 이제 이주민들도 많고, 그리고 옛날에는 또 원래는 또 유배 오는 사람들도 예. 많았었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좀 재밌게 풀면 좀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 이게 뭔가 이제 볼 수 있는 여유라던가, 그러니까 시야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런 모든 그 것들이 작동하게 된 게 서귀포로 주소를 옮기고 서귀포 살이를 하시면서 이게 열리게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저희 극단에서, 예술단에서 서귀포에서 지금도 뭐 이중섭 그 오페레타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뭐 이중섭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 개를 잡아먹고 막 그런 얘기가 뭐 안에 나와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바닷가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놀이를 해보지 않으면은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 되게 서귀포에서 이중섭 오페레타를 하는 이유는, 이중섭이 서귀포에 있으면서 서귀포의 자연과 서귀포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 아름다움에 얼마나 매료가 됐었는지에 대한 게 사실은 정말 관점이긴 하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예술적인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 어떤 창작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도 똑같이 애들을 데리고 어떤 서귀포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게 관광객일 때랑은 또 다르니까. 관광객일 때 저도 뭐 육지에 있을 때 서귀포에 많이 오기도 해봤지만, 그때야 뭐 정해진 관광지를 다니는 거지만, 서귀포에 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그 안에서 여유를, 정말 진짜 여유를 찾게 되고, 그러고 뭐 많은 거를 좀 몰랐던 어떤 자연의 서귀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에너지나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계속 제가 여쭤보는 게, 사실 이게 서귀포와 인연이 있으면 그러니까 서귀포를 어떻게 보면 음악에 담는 그런 작업들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게 하다 보면, 작품 하다 보면 느낌이, 왜 네네네. 저희들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바람도
같은 봄에 부는 바람이라도 제주시에서 부는 바람 다르고 서귀포 느낌이 다르고 산이 다르고 바다가 다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옮겨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작품 하실 때, 창작 같은 거 하실 때. 아, 네, 실제로 제가 제주민요를 개화타령 그리고 뭐 용천검 그리고 너영나영 이어도사나 왕이자랑 그다음에 서우제소리도 얼마 전에 공연을 한중일 그 국제 교류 때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 곡들을 다 편곡을 하고 쓴 데가 그리고 지금 뭐 뮤지컬을 하면서 곡을 쓰는 게 사실 다 서귀포에서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서귀포에서 아무래도 제 직장을 다니니까 곡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정말 좀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뭐 피아노 치면서 곡을 쓸 때 서귀포의 해 뜨는 하늘을 보는 거고 그러고 남들보다 늦게 들어갈 때 서귀포의 해진 하늘을 보면서 곡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주민요를 편곡할 때부터 그러고 지금 제주에 연관된 컨텐츠 그 뮤지컬을 만들 때도 대부분 제가 서귀포의 어떤 자연환경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사실은 작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미 많이 담았겠죠. 이걸 뭐 특별하게 뭐 여기 바람은 이렇게 그렇죠. 담아야지 뭐 그런 것보다 근데 너무 이제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구리 공원에 가서 거기서 해지는 걸 보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렇죠. 예.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숫가 거기에 뭐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뭐 산책로에 가가지고 또 뭐 바라보는 바다 그거라든지 연상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엉또폭포 앞에 가서 뭐 상상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항상 작업을 할 때 스토리텔링을 같이 해야 그쵸. 되니까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곳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실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으니까 어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탈이죠. 사실 서귀포는 그런 데들이. 그래서 제가 서귀포 하면 예향이다, 문화도시 서귀포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게 누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뭐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녹여낸 것들이 쌓여서 그 색깔이 만들어 정말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 도시가 누가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작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쌓아져 갔는데 서귀포는 아마 그런 작업들을 선생님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또 가져왔으면 음색이든 어떤 느낌이든 가져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서귀포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앞으로 할 것도 많지만 지금까지 쌓아 올려놓은 것도 굉장히 아름답다. 서귀포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딱 연상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작업들 다 하시려면 서귀포에 뼈를 묻으셔야겠어요. 아, 서귀포예요? 네. 네, 서귀포에 계속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사실은. 그냥 단순 예술인으로 말고 그냥 사람 김경택으로도 서귀포가 그죠. 사실 사람들한테 가장 설명하기 좋은 거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설명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살기 좋다라는 말이 사실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어디에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지만 살기 좋다라는 말은 사실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살기 좋다라는 말은 진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 것 같고 서귀포랑 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한 다음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게 있으니까 다음번 정도는 서귀포를 소재로 한 뮤지컬을 기다려봐도 되겠네요. 아, 네네. 그것도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다 정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또 뭐 이렇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뭐 다른 것보다 제주도에 있는 소재나 컨텐츠를 가지고 요번에 뭐 동백꽃이라는 뮤지컬도 만들었지만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9년 정도 여기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거는 제주 소재의 어떤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만든 예술 작품들의 도민들이나 아니면 정말 지자체 문화예술 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지금도 물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제주도, 뭐 서귀포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많은 좋은 예술가들이 제주도에 내려와 있고 그들이 저나 마찬가지로 뭐 서귀포에 어떤 아름다운 자연에 다들 매료가 돼 있고 그거를 소재로 자신만의 어떤 색깔에 맞춰서 좋은 것들을 많이 다들 만들어내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지금같이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면은 또 서귀포가 문화예술 도시로서 앞으로도 계속 더 빛이 날 수 있는데 뭐 좋은 또 밑거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까지 제가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유,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